안녕하십니까. 더비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교재 위치가 330페이지 타이드만과 오하라라고 하는 두 분이 언급한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한 발달이론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드만 오하라는 자아정체감, 그러니까 에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여러분 그 330페이지 가운데 좀 위에 1번 있죠, 그죠? 여러분 자아정체감 하나 줄 착 끄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딱 여러분 머릿속에 딱 타이드만 오하라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분은 총 7단계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자아정체감이 그 밑에 나오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발달 모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자아정체감 개념을 딱 일단 알고 계시고요.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겪는다. 그럼 분화와 통합이 대체 뭐냐? 그러면 330페이지 밑에 보면 분화라고 있어요. 분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직업에 딱 분화가 된다, 꽂힌다, 이런 뜻이에요. 분화가 된다는 것은 갈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진로에 탁 꽂히는, 분화가 된다는 뜻, 그쪽으로 분화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다양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잠재력이나 사회적 구조에 따라 달라지면서 개인적인 인주적 구조가 발달됨에 따라 분화가 내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뭐 사회형 직업으로, 예를 들면 나는 뭐 예술형 직업으로, 나는 예술형, 너는 뭘로, 이렇게 각각의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끔 분화가 돼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분화하는 이유는 바로 직업 세계의 신뢰와 불신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나하고 안 맞을 것 같아, 이건 좀 맞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선택, 우리가 뭐 해겔의 변정법에 의하면 정반합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정이 있다가 반이 오게 되면 합쳐져서 다시 나아가는, 그게 또 통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31페이지 보면 또 통합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각의 분화되었던 것이 또 나중에 어떤 그 분화가 직업의 세계와 일치가 되면 거기에 또 통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그러한 과정으로 점점점 나아지는 것을 또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발달적으로 보는데 뭐가 발달되냐면 자아 정체감이, 에고 아이덴티티가 발달되는데 그것이 분화가 되면서 또다시 통합이 되면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예상 측면에서는 탐구 선명이라고 해서 탐색, 구체화, 선택기, 명료하기로 가다가 실행 측면에서는 순계통이라고 해서 또 3단계로 수능, 개혁, 통합기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여러분들 단계 외울 거 많죠, 그죠? 특히 발달이론이 이게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기, 호는 또는 전직업기로서 탐구 선명, 그 다음에 순계통이라고 하는 실천기 또는 적응기의 3단계 이렇게 합쳐서, 그러니까 통으로 보면 7단계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설명한 게 타이드만 오하라의 이론입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332페이지로 갑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입니다. 평생 자기 정체감에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에릭 에릭슨은 프로이트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주로 융과 같이 프로이트의 직계 제자로 그렇게 평가받는 분입니다. 이분은 내용은 참 많이 있는데 사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보시고 8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아 발달, 인간의 어떤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 사회 성격적인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프로이트와 조금 척을 져요. 제자이기도 하지만 프로이트는 뭐예요? 성적 심리 이론이잖아요. 리비도를 강조한 반면에 에릭슨은 성적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적 환경 요소가 그 사람의 성격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비록 제자이지만 스승의 리비도의 개념을 조금 희석시켜서 자기 나름의 어떤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8단계로 나누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333페이지에 나오는 6단계,
친밀성 대 고립감.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18세에서 24세. 미국이나 유럽은 군대를 안 가니까 이때가 이제 첫 직업을 가져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잖아요. 이럴 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진 사람은 친밀감이죠. 그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편입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친밀성을 얻지 못하게 되면 자기만의 어떤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다. 지금 우리 청춘들, 우리의 지금 젊은 층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뭐 때가 되면 또 취업이 탁 되고 정규직에 취업을 해서 그야말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고 뭐 어느 분이 그러세요? 교수님, 저도 4대 보험 온전히 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4대 보험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쁜 놈인가요? 직업을 안 주는 직업이 사회가 나쁜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글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3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뭐 국민의 권리를 잘 구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4대 보험 못 내는 그 젊은 청춘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에릭슨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8단계 가면 이제 통합성과 자아 통정감, 말기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그 검은 금령을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서 세 번째 레빈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빈선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시즌 오브 맨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의 인생 사계절이라는 이론을 딱 해서 뭐 추나 추동, 우리 같으면 뭐죠? 뭐 음향오행설과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남자의 인생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발달한다.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한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한번 볼게요. 그 레빈선 내용입니다. 레빈선에 의하면 성인의 인생 구조 형성 과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계열을 형성한다. 각 시기의 인생 구조는 구조가 설정되기 시작하는 초보 인생 구조, 전환기, 절정기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고 여러분 335페이지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거기부터 레빈슨 또 나오죠? 인생 계절론, 바로 시즌 오브 맨스, 남자의 인생 사계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1차에서는 남자의 인생 계절,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한 학자는 누구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못 이기는 척 레빈선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은 맞춘 겁니다. 합격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발달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달턴이라는 분입니다. 달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학습자, 막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도제 단계를 그치죠. 지금 여러분들이 도제 단계입니다.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막 학습하고 있는 도제, 학생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직업 상담사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 직업 상담사도 같이 일하게 되니까 동료의 관계, 동료애가 중요시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가 이제 멘토가 됩니다. 뭐 팀장이나 본부장 이렇게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팀원들이나 아원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스폰서입니다. 이제는 뭐 그야말로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서 소수만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속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야말로 스폰서가 되는 뭐 물질적으로 스폰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면이나 자기 삶의 경험을 도와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막 이런 것들이죠. 그 어떤 현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후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스폰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들을 보면 도제, 동료, 멘토, 스폰서 이렇게 4단계로 가는 것도 직업 상담사의 직업적 발달로 설명하기는 참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달턴의 이론을 개인적으로는 직업 상담사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거나 뭐 학교에서 직업 상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일어날 때 요 단계로 올라오게끔 제가 늘 그렇게 지도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발달 이론을 좀 정리하고 336페이지 욕구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욕구. 로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뭐 복잡한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시험에서는 또 그렇게 크게 복잡한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로라는 사람은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여러분 혹시 메슬로우라는 분 아십니까? 뭐 우리가 공부를
뭐 꼭 이거 안 해도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 많이 배우는 분인데 메슬로우. 니더스 하이라키 시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이게 메슬로우의 욕구, 그러니까 니더스 하이라키 시열이 욕구 위계 이론. 인간의 욕구는 위계 단계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각형 탁 그려가지고 그죠? 뭐 이런 거 막 있을 거예요. 뭐 밑에는 무슨 생존의 욕구, 그죠? 생존의 욕구라든가, 그다음 또 이거는 안전의 욕구, 또 무슨 소속의 욕구, 뭐 또 인정의 욕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인간은 이러한 욕구가 단계가 돼 있다. 이렇게 하는 이론들로 배운 기억나시죠?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아실 거예요. 나중에 뒤에 우리가 심리학 저 뒤쪽에 작업 동기 이론, 또 뭐 직무 만족 이론 할 때 이 메슬로우의 니더스 하이라키 시열이라고 하는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이 유명한 욕구 위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 선택도 인간의 욕구 중심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욕구 이론을 언급한 겁니다. 욕구 이론은 따지고 심리학적인 측면이니까 주로 프로이트의 이론을 많이 차용도 하고 또 메슬로우의 이론도 많이 차용합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로우의 욕구 이론은 어느 이론, 누구의 성격 이론을, 누구의 어떤 심리적 욕구 이론을 참조했느냐? 답은 메슬로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보기에 메슬로우가 없었다면 프로이트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또는 메슬로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론이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 잡아주시고요. 거기 나오죠.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론 해가지고 총 뭐 우리가 아주 잘게 쪼개면 7단계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5단계로 보는 내용입니다. 뭐 이건 다 뒤에 가서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로우는 이 욕구 이론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유명한 자신의 8 곱하기 6이라고 하는 직업표를 만들어요. 그냥 기억하십시오. 8 곱하기 6. 그래서 8 곱하기 6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흥미 유형에 따라서, 사람은 흥미 코드에 따라서 8개 분야로 직업군이 만들어지고 곤란도라든가 책임성에 따라서 그 직업의 수준이 6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33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그 검은색 음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8 곱하기 6 또는 뭐 6 곱하기 8의 형식의 직업표인데 세로는 곤란도나 책무성에 따라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쉬운 일부터 올라가서 책임이 점점점 무거워지는 6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1, 2, 3, 4, 5, 6 해서 가장 낮은 수준, 그 다음 최고 수준, 이렇게 6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8개의 흥미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직업의 영역을 8개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6, 8, 48. 48개 직업군이 여기 탁 들어가겠죠. 안에 그죠? 이런 표를 만들었다. 그럼 8개 직업군이 뭐냐면 서비스부터 다음 장 넘기시면 예체능까지 이렇게 8개 영역을 무엇에 따라서요? 흥미에 따라서 나왔다. 시험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로의 직업표에 8개 직업군의 영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여기에 전혀 다른, 예를 들면 무슨 뭐 공무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찾으셔야죠. 그럼 이거 8개 외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별 수 없네요. 8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준 6이 있습니다. 338에 가게 되면 수준 6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급 전문 관리부터 제일 마지막 비숙련직까지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것도 검은색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 단어만 1, 2, 3, 4, 5, 6 이렇게 6개를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8개 직업 영역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로우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339페이지에 나오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해서 339페이지 나옵니다. 너무 과보적으로 키웠는가 아니면 과요구적으로 자녀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좀 잔소리를 많이 했느냐, 자녀에 대해서 회피했느냐, 거부했느냐, 뭐 자녀가 뭐 요구하면 안 돼 이렇게 거부했느냐, 아니면 방임형입니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 그냥 뭐 이렇게 방목을 했느냐, 그 다음 또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했느냐,
애정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지급은 전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340페이지. 부모의 양육 방식과 그 까만 표 있죠? 340의 가운데 있죠? 그것만 볼게요. 어릴 때 부모 양육 방식이 과보호적이고 과요구적이고 애정적인, 그러니까 막 요거 스킨십도 좀 많이 하고 잔소리도 하지만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는 이런 관계 중심의 양육을 했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인간지향적 직업을 가진다는 거죠. 서비스업이나 비즈니스업이나 단체나 조직활동, 예술, 문화 이런 쪽에 일할 가능성이 많고,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고 거부적이고 무관심한 그런 부모로부터의 양육 태도를 받았다면 이 아이는 사람이 싫은 거야. 그래서 비인간지향적인 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중심에 일하는 겁니다. 뭐 목수라든가 뭐 기술 엔지니어 있죠. 여러분들 목수나 엔지니어가 뭐 사람하고 막 얘기하면서 하던가요? 조용히 그냥 한 군데 가서 못 받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하죠. 엔지니어도 마찬가지. 엔지니어도 보면 뭐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얘기 안 해요. 혼자 묵묵히 사물, 기계를 가지고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죠. 운전수 어때요? 그냥 조용하게 운전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좀 무시당했고 거부당했고 무관심한 양육 태도를 여기서 그렇다 이렇게 로우는 얘기합니다. 뭐 임상적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럴싸하게 누구 얘기처럼 들려요? 바로 프로이트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우의 그 유명한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그 관계가 거부적이냐 애정적이냐 과보호적이냐 거부한 거냐 무관심인 거냐 무시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친인간적인 또는 비인간적인 직업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상담 쪽을 공부하신 여러분이나 또 상담 쪽에 일하는 저는 다행스럽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매우 애정적이면서 매우 가보호적이고 가요구적인 것을 들었나 봐요. 근데 참 별로 그렇게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로우한테 가서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저는 아니다.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로 이론도 좀 황당한데 더 황당한 이론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341페이지입니다. 이 황당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딘이나 나우만한테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보딘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직업을 선택한다는 게 대체 뭐냐, 정신분석 이론적 측면에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욕구를 무의식 속에 잠겨 두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341페이지 제 밑에 표 봅시다. 차원군이 차원군. 이 사람이 섭취적인 것이 아주 강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릴 때 풀지 못하고 무의식에 억제가 되었었어요. 이 특징은 뭐냐면 인간 음식을 먹는 거, 인간, 동물, 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장이나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섭취적 욕구입니다.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직업으로 텅 튀어나오면은 사회사학과나 간호사, 교사가 되고요. 구순 공격적입니다. 막 어릴 때부터 욕구불만으로 막 자르고 묻고 씹고 삼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아이는 그때마다 엄마들한테 혼났겠죠. 안 돼, 입이야, 떼치 막 했겠죠. 그걸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제조업체 가서 망치로 때리고 자르고 뭐 이렇게 삼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자기 욕구를 직업적인 모양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넘겨볼까요? 342페이지 보면 학문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학문 폭발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볼 때는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리비도가 학문기에 있을 때는 학문 폭발기죠. 폭발기. 그때 얻는 사회적 성인을 얻지 못하면 매우 지저분한 아이가 되거나 또는 아주 청결한 아이가 되거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주 그 청결한 아이로 변하면 정리정돈 칼같이 하고 단돈 10원도 빵꾸가 나면 안 돼. 그래서 해계원이나 이런 걸 하게 되고 그 반대로 아주 지지분해지거나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청결에 관한 관념이 떨어짐으로 해서 화공약품 손에 뭐 묻어도 비가 굉장히 강한 거죠. 뭐 묻으면 그냥 대충 쓱 닦고 이런 그죠. 만약에 화공약품이라는 사람이 막 조금만 뭐 묻어도 막 기겁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기함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그 일 안 맞죠. 그러니까 학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직업에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예요. 공격적입니다. 밑에 두 번째 거. 막 남한테 이렇게 막 자기 육체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배우. 배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막 이렇게 여배우들이 이렇게 막 벗고 하는 그런 것은
어릴 때 막 이렇게 노출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직업으로 변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야, 이 목사님이 무슨 어릴 때부터 옷 벗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다는 건 좀 이상한데요. 아마 이게 무대 체질 같은 거예요. 남한테 나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통 앞에 나서서 막 설교하고 뭔가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광고업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막 PR하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을 멋있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치 육체를, 발가벗은 육체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어때요? 이렇게 직업 선택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342페이지에는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계점이 좀 있더라. 보실까요? 그러면 일생 동안 개인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외부적인 영향이 많은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0세에서 5세 사이에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나중에 20년 뒤에 직업의 세계와 연결된다. 좀 약간 비약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또 직업 선택을 성격 발달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발달 과제 혹은 직업 성숙 개념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또 멘토를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학문적이지만 뭔가 멘토를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사회사학과나 직업 상담사가 될 수도 있죠. 어릴 때부터 내가 뭐 몸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육체적인 노출증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내가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좀 무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방을 탁 때리네요. 직업 선택에 대한 정신분석적 입장을 타당화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사실 뭐 입증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직업군들 다 모아놔놓고 야, 너 의사지. 그럼 너 어릴 때부터 말이야. 너 뭐 어떻게 했을 거다. 너 배우지. 너 어릴 때 0세에서 5세 사이에 너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겠지. 그 기억합니까? 잘 못하죠. 그걸 다 일일이 다 통계적으로 내봐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때문에 이론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죠? 글쎄요.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 그러면 진짜 우리는 어릴 때 0세에서 5세 사이에 정말 애 잘 키워야 돼요. 로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보딘과 세갈과 나호만 같은 이런 정신육류 상담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릴 때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프로이트 시대에 말이죠. 프로이트 이론이 막 유명해졌을 때 유럽에 정말로, 이게 야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조기교육 열풍이 불었어요. 아니, 내 아이가 0세에서 5세 사이에 부모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아이의 직업이 달라지게 되고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어느 부모가 허투루 아이를 키우겠어요. 그래서 막 아이에 대한 어떤 성격 만드는 일에 부모들이 조기 교육을 했던 그런 것도 프로이트 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론입니다. 자, 343페이지에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뭐 특성 요인적 측면 또는 발달적 측면 이런 걸 살펴봤다면 또 뭐 욕구라든가 직업적 측면에서 봤다면은 이 사회학습 이론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갑니다. 그러나 매우 설득력 있는, 박력 있는 이론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진로 발달과 관련된 사회학습 이론은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니까 Social Learning Theory입니다. 그래서 SLT Learning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LST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반두라의 또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게 기억나죠, 그죠? 근데 반두라는 SLT에다가 나중에 뭐로 바꿨다고요? 코그니티브에서 사회인지적 이론 이렇게 바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말하는 이거는 크롬볼트나 미첼, 게라터와 같은 분들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 34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 4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줄 거세요. 형광펜 쫙 끄세요. 자기 관찰의 일반화와 세계관의 일반화를 형성한다고 보면서 이 4가지가 대체 뭐냐 하면은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그 사람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전적 요인, 지능, 좋고 나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 사람만이 가지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있겠죠. 우리가 보통 수재라 그러는데 뭐 수학 수재, 영어 수재, 체육 수재 이런 거 있죠, 그죠?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진 아이는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환경 조작, 조건과 사건.
우리는 환경도 많이 제비하고 또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건이 생겨요. 갑자기 어떤 집안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내가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입니다. 내가 도구적 경험이든 연산적 경험이든 내가 어디 가서 뭐 배우는 나중에 뭐 멘토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고 우연히 어떤 것을 공부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우연히 내가 뭐 이게 뭐 무료 강의니까 직업 강사라는 걸 뭐 한다고 그러는데 무료 강의니까 한번 뭐 들어보지 뭐. 그래서 우연히 이 학습을 들었어요. 근데 이 해보니까 참 재미있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계실 겁니다 아마. 괜찮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하나의 학습 경험이 나에게 진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자 학습 경험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344페이지에 보면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태스크 어프로치 스킬입니다. 어떤 우리가 주제가 주어지고 과업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과제를 접근하는 기술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월하게 만약에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게 내 직업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거 달성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고통스럽고 안 좋은 기억만 남으니까 그거 직업하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과제 접근 기술을 만약에 배운다면 제가 이 오프라인 할 때는 이 사학습 이론을 좀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좀 내용을 좀 다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뭐 시험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정도만 알아도 되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과제 접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주어진 어떤 목표나 과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344페이지에 과제 접근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검은 음영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고학년인 A양은 가끔 수업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비록 고등학교에서는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이런 방법이 실패하게 되면 그녀의 노트 기록 습관과 학습 습관은 수정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통했던 과제 접근 기술 방법이 대학에서는 안 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자기의 과제 접근 기술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문의 내용은 과제 접근 기술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또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네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전적, 환경 조건,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까지 네 가지만 딱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뭐 크럼볼츠는 뭐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전 위에서 말했던 그 네 가지를 또 두 개로 나눈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뭐 환경적 요인이고 학습 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은 심리적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또 억지로 또 두 개를 나눈 게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사학습 모형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네 가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외에 또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45페이지 나오는데 뭐 게라트 같은 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게라트 기억나십니까? 직업 상담학 그 끝에 보면은 제가 처방적 모형을 가진 의사결정 모형을 가진 사람이 게라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게라트와 같은 분들이 뭐 직업 선택이라는 게 별거냐? 결국은 의사결정의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의사결정을 잘하면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는 건데 직업 선택 이론이나 의사결정 이론이나 뭘 별 차이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직업 선택 이론, 자신의 직업 선택 이론을 의사결정 이론을 직업 선택의 영역에서 써먹으면 차질이 없다.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뭐 일견 또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러나 좀 내용의 깊이가 좀 없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사회 이론입니다. 뭐 블라우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이게 사회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책에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가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 상담사가 되면 게이트키퍼가 돼요. 게이트키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글쎄요. 많이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탁 학교를 들어왔어요.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공간에 들어왔어요.
또는 내가 어떤 직업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직업적인 기초 지식을 막 했어요. 그럼 이제 딱 나옵니다. 이제 근데 나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나 이거 기술 배웠으니까 무슨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 누가 딱 등장합니까? 바로 게이트키퍼가 문지기가 딱 등장하는 거죠. 문지기가 이렇게 딱 있다가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성격과 특성과 흥미야. 네가 배운 걸 봤으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 게이트키퍼가 그것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이거 영향 안 받아요? 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이 야 너는 무슨 대학에 무슨 과점 지원해라. 성적 보니까 뭐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거 말 따라서 그 선생님 말 따라서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후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뭐 입학한 지 한 30% 40%가 막 후회해요. 1학기 등록하고 난 다음에 막 그 다음에 2학기 때 되면 막 휴학한다 그래요. 왜? 과가 안 맞다고. 전공이 안 맞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과가 아니라고. 엄청나게 후회들 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게이트키퍼가 제대로 진중하게 신중하게 평가 못 해준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게이트키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지역사회,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며 부모님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그 아이의 진로에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서 광범위하게 이러한 사회 이론이 우리에게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론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확 정립됐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회학습 이론 딱 떠오르면 주요한 사회 요인, 뭐 지역 사회, 학교, 가정,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가 등장을 하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블라우가 얘기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발달 이론과 사회 이론까지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또 재미있는 이론이 한 4-5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